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9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폴리스라는 시민 공동체를 토대로 정치, 사회, 경제 생활을 영위했던 그리스 세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그 그리스 세계가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며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마케도니아의 국왕 알렉산드로스인데요. 이 알렉산드로스는 대제국을 세운 영웅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제국은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얼마 가지 못해 분열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중요한 이유는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 양식이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의 문화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폴리스가 무너져버린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서 그리스 문화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수업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유럽 지역의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아나톨리아 지역에 위치한 그리스 식민 도시를 병합해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 차례에 걸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에게해를 포함해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서아시아 세계의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세계의 폴리스들 간의 대격돌이 벌어진 것인데요. 세 차례에 걸친 이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는데 결국 성공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에게해 연안 국가들과 섬들을 끌어모아 동맹을 맺었는데요. 동맹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델로스 섬에 보관했기 때문에 이를 델로스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델로스 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나누어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게 표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테네의 의중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동시대의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지도 아래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정치제도가 이웃의 모범이 되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웃 폴리스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해상제국으로 발전해 갈수록 다른 폴리스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등 제국주의적 지배의 속내를 드러냈던 것이죠. 동맹 가입을 원치 않는 폴리스를 강제로 가입시킨다든지 탈퇴를 요구하는 폴리스를 공격해서 약탈하기도 했으며 동맹 본부와 금고를 델로스에서 아테네로 옮겨 동맹 기금을 아테네를 위해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테네 민의 참여자에게 수당을 준다거나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는 등 페리클레스가 수행한 다양한 사업들은 사실 이 델로스 동맹의 기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델로스 동맹이 아테네의 이익을 우선하는 동맹으로 변질하자 동맹국 내부의 반발을 샀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가장 막강한 경쟁국인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아테네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온 것이죠. 이렇게 아테네의 세력이 커지자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초기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면전은 피한 채 모든 시민들을 견고하게 쌓은 성 안으로 불러 모아 방어전에 나섭니다. 이 전술 자체는 상당히 큰 효과를 거뒀는데요. 문제는 예상치도 못한 전염병이 성 안에서 퍼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페리클레스마저 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혼란 끝에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후 아테네의 민주정은 무너져 버렸고 스파르타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정예이지만 소수의 스파르타 군대로는 이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리스 세계는 내분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 세계는 이제껏 야만인쯤으로 취급하던 변방 세력에 의해 정복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마케도니아는 세습 군주제를 채택했고 이로 인한 왕가 내부의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케도니아의 상황은 폴리스를 단위로 귀족정이나 민주정 체제를 갖추고 있던 그리스 세계의 다른 국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아테네나 스파르타 등의 폴리스에서는 마케도니아를 바르바로이 취급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멸시받던 마케도니아는 필리포스 2세 때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볼모가 되어 당시 그리스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던 테베에서 생활한 적이 있던 그는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왕위에 오른 후 직업 군인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군사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며 영토를 확장했고 마침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혼란에 빠진 그리스 세계 전체를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뒤 필리포스 2세는 페르시아 원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착실히 준비해 가는데요. 원정 준비를 거의 마쳐갈 무렵 암살을 당해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맙니다. 여기서 필리포스 2세가 창안한 새로운 전술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식 밀집 대형 전술인데요. 그리스식 밀집 대형 전술을 변형한 것으로 6.5m에 이르는 엄청나게 긴 창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적군이 첫 줄의 창들을 비집고 들어온다 해도 다음 줄의 창들도 줄줄이 가로막고 있기에 훈련이 잘 된 이 대형을 정면 돌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게다가 워낙에 창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 날아오는 무기에 대해서도 굉장한 방어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긴 창을 들고 빠르게 행군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는 가볍게 무장한 경보병과 기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적의 주력을 밀집 대형으로 몰아붙이면서 경보병은 밀집 대형의 측면을 방어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적의 측면과 후방은 빠른 기병으로 공격해서 적의 대형이 무너져 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속칭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는 이 전술로 수많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로스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세계를 정복한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가 동방 원정을 준비하던 중 암살되자 20살의 알렉산드로스가 혼란을 수습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라 여길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야심찬 인물이었는데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부왕의 뜻을 따라 동방 원정에 나섭니다. 그는 앞서 설명한 기병대와 중장보병 밀집 대형을 앞세워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합니다. 이에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동서교역로가 열렸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친 세계 제국이 형성되었죠. 이때부터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기원전 30년까지의 약 300년 동안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통치체제를 받아들여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면서도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인더스강 서부 지역을 정벌하고 페르시아에 돌아온 후 페르시아식 왕관과 옷을 걸쳤고 또 처음으로 그리스인들에게 왕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스스로를 파라오라 칭하기도 했죠. 한편 알렉산드로스는 넓은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고자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동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지배층을 융합하기 위해 마케도니아 귀족에게 페르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권장했는데요. 알렉산드로스 자신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딸과 결혼했고 휘하의 장군들과 페르시아 여인들의 합동 결혼식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그리스인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정복지에 이주한 그리스인들은 그곳에서 중산층으로 성장해서 그 지역에 뿌리 내리며 살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통해 그리스 문화가 동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정복지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는 약 30여 개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도 후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결국 이 도시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후 이 도시는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인 포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이집트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대도시로 성장하고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특히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와 그 당시 최대 규모의 장서를 자랑하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덕분인데요. 아쉽게도 알렉산드리아의 번영을 보여주던 두 유적은 현재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원정을 통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제국을 제대로 통치해보지 못하고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병사하고 맙니다. 워낙 젊은 나이에 사망하다 보니 알렉산드로스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알렉산드로스는 후계자를 묻는 질문에 가장 강한 자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알렉산드로스 사후 벌어진 수많은 투쟁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한 후 그가 세운 대제국은 그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등으로 분열되었고 1세기 후반까지 모두 로마 제국에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둘 것은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정치적으로 그의 제국이 분열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단일한 경제적 교역권을 이루었고 문화적 통일성 또한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 지역 대부분에서 그리스 아티카의 주화가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아티카의 방언인 코이네가 각계 상류층과 문화계, 예술계 및 상인들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지금까지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과 그가 세운 대제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젊은 나이에 급사하면서 그가 세운 제국은 얼마 가지 못하고 분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후 그가 정복한 지역에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발전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죠. 알렉산드로스가 원정을 떠난 시점부터 로마가 동부 지중해 지역을 차지하는 기원전 1세기 말까지 300여 년의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가 발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생겨난 구분이죠.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된 것으로 개방적이고 세계 시민적인 성격을 띈 것이 특징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활동으로 종래의 폴리스가 지닌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면서 도시국가와 비도시국가, 그리스인과 이방인과의 구분이 사라져갔습니다. 그 결과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폴리스를 넘어 세계를 하나로 보고 개개의 인간을 여기에 속한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은 폴리스를 넘어 세계에 던져진 개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시대 사람들은 애국심이나 공공의 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구원에 관심을 두었고 이를 추구하는데도 민족적 구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지역에서 발전하긴 했지만 그 지역의 피지배층인 원주민들에게까지 완전히 스며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여전히 그들의 토착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헬레니즘 문화는 대개 그리스인들이 이주한 도시 지역에서 발전한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철학사조는 폴리스 중심의 배타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인 성향을 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욕망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유행했는데요. 이 중에서 스토아 학파는 이후 로마로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에서는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이 발전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고 수학에서는 에우클레이데스가 기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자오선을 측정했고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죠. 사실 이러한 자연과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계사 시간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겠죠. 우선 이렇게 헬레니즘 시대에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국가가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했던 분위기가 일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대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천문대, 실험실, 해부실이 있어 100여 명의 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서교통로의 발달로 그리스의 합리주의와 오리엔트의 선진문화가 뒤섞여 자연과학, 특히 천문학, 수학, 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 분야에서는 이전의 정형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고대 그리스 예술의 특징과는 달리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현실적이고 관능적인 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밀로의 비너스상과 라오콘 군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미술은 동서교통로의 발전과 함께 북인도로 전파되어 간다라 양식이 성립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에 대해 배운 수업 시간에 쿠시안 왕조를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케도니아의 국왕 알렉산드로스인데요. 그의 대제국 건설은 제국 건설 그 자체보다
새로운 문화 양식, 즉 헬레니즘 문화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중해 서부 지역에서 성장한 로마 제국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로마 제국이 성장하는 과정에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는 오늘 살펴본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차지한 후에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 문화에도 영향을 주면서 유럽 문화의 원류인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가 완성되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중부의 작은 도시 국가였던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고 지중해의 패자가 되는 과정은 로마 특유의 공화 정체가 발전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